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어제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비워두었지만 대통령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제는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대통령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추모를 하는데 왜 그곳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갑니까? 지난해 참사가 났을 때도 분향소를 몇 군데나 돌면서도 유가족들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지요. 어제 그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데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속 저희 스픽스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100만 정어리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주춤해졌습니다. 제가 구독, 권유 말씀을 좀 적게 드려서 그런 건가요?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자. 그 일을 지금 백운기의 정치본색 스픽스가 하고 있더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태원 참사 추모와 관련해서 글 올려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은주님, 힘든 주말 지났고 아픈 달 10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슬픔을 승화시키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아무런 죄 없이 별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히 보일 것만 같습니다. 다 손잡고 다시 씩씩하게 힘내서 뛰겠습니다. 21도 한라사님, 어제 추모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어리 가족님들, 유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시어머님이 수원 백시이신데 백시성은 다 한 본이라고 백운기 말씀은 다 옳다 하시는 어머님은 32년생이십니다. 어머님 노인정에 가셔서 스픽스 선전하고 정어리 때 가입시키십니다. 스픽스 100만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이사야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시어머니 두셨군요. 저희 수원 백화 다 한 본 맞습니다. 예, 우리 시어머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님이 쓰셔도 좋고 또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디오루시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씨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스픽스 선전하고 정어리 때 가입시키신다고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는데 전예현 교수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제 갔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제가 놀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아내가 임신한 신혼부부도 오고 학생부부들도 오고
외국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부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이 이제 먼저 별이 된 어머니가 나왔는데 아들이 입던 모자를 쓰고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몇 번씩 영상을 돌아다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떴는지의 과정을 어머니가 본 장면을 말할 때 누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손 한 번 잡아줬으면, 이분들 눈물을 한 번 닦아줬으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9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죄송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같이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회 가서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것이 과연 유족들에게 가해입니까? 위로입니까? 유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유족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유족을 위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의 이런 외침은 무시해도 되지만 그 자리에 온 아들을 잃은, 동생을 잃은 국민의 목소리는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로자 제이님,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가장 많이 유족들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었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죠. 잊으면 안 됩니다. 김정욱 교수도 어제 추모대에 가셨나요? 어제는 아니고요. 그저께 추모 문화제라고 그랬어요. 그 시청 앞에 명소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159배 159분이 돌아가셔서 유가족분들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런 절을 159배를 자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159배를 드리면서 극락왕생 그리고 같이 있다는, 그래서 저도 같이 159배를 드렸는데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죽비를 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호명을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호명하니까 앞뒤에서 흐느끼는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참 절하기도 힘든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좀 답답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화제를 할 때 이제 작가분들이 사진이나 이제 캐리커처 완성을 하셨는데 그 재작년에 가족여행을 했는데 아빠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그 아빠의 사진을 담아서 가족 사진을 완성해서 전달해 주는 과정들. 근데 뭐 이게 불교 의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울지는 않으셨는데 옆으로 다니시면서 계속 그 작은 눈물들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제는 이 정부를 욕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분노하는 것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문제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묻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진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비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비수들을 기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발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건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까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어둠을 이기고 연대는 상처를 이긴다. 네,
앤드류님께서 스픽스 애청자인데 오늘 댓글은 처음으로 답니다. 물론 스픽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희연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희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미안합니다, 희생자 여러분. 레몬님, 영정과 유패도 없는 곳에서 추모식을 가지더니 유가족도 없는 교회에서 또다시 아무 의미 없는 추모식을 갖네요. 도대체 대통령이 추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어제 추모대회 열렸는데요. 먼저 유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그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났네. 나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악착같이 버텼어. 너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를 떠올리며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애썼단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이 참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이 조금씩 모여 커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유가족은 없을 것입니다. 정일남 교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이제 일주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한다. 기본 아닐까요? 너무나 이제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더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참사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그 어떤 정권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뻔뻔하고 또 비인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용히 그 멀리 떨어진 교회에 가서 뭐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단 한 번도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를 불의의 사고로만 규정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입으로는 유가족 여러분께 뭐 깊은 위로를 드린다. 왜 이런 말을 유가족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왜 이런 얘기를 유가족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리는 것인지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협량함을 떠나서 그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의 하루였다.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명숙님, 대통령이란 사람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사과하고 다독여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뭐가 그리 어려울까요? 최수영 교수, 네. 왜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지 않는 겁니까? 참 저도 어저께 그 대통령의 교회 행사를 보면서 뭐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가 곧 그게 1호 행사의 자리고 그게 국가 행사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그 아쉬움이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추모하고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추도의 메시지를 낼 거면은 차라리 정부 공식 행사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준비했으면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1:1 매칭을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접촉해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참석하게끔 대통령실이 주관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주관했으면 대통령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했었으면은 어저께 그 발표했던 대통령의 말씀의 힘도 더 가졌을 거고 메시지의 파괴력, 그다음 메시지에 울린 공감도 더 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을 이야기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는 기억의 힘이 우리를 앞으로 좀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이 두렵고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통합의 행보를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일요일 날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 말씀하실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국가 행사로서 했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또 대통령 옆에 계신 여당 지도부나 국가의 그 뭐 상징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봤을 때 오히려 이게 그렇게 왜 교회라는 장소보다는 오히려 왜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아쉬움은 좀 들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추모대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대통령실은 정치 집회 성격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동 주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자 유가족 쪽에서 그러면 민주당 빼겠다, 민주당도 우리 빠지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불참을 이재명 대표 비판했는데요. 어제 추모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평범한 삶 곳곳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12구 이후의 대한민국은 12구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모대회가 열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다녔다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한 국민들 많았을 텐데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한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 또 측근 참모들을 보면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추모대회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상식이고 어떤 게 기본입니까? 정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 직접 볼 낯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못 가겠다, 나는 혼자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라도 추모대에 가서 대신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었나요?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생애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전영 교수님 눈물은 좀 그치셨나요? 네. 왜 저런 말을 유족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말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시민 추모대회가 열리기 전에 유가족들이 정중하게 초청한다. 공식 기자회견까지 하고 초청장을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전달까지 했었는데도 유가족들의 이렇게 요청을 외면하면서 교회에 가서 유가족들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과연 유가족들이 이걸 위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다른 가해고 외면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메시지의 내용도 형편없습니다. 몇 번이나 불의의 사고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태원 참사, 국가 참사이고요. 얼마나 많은 허술한 인재 요소가 있었는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의의 사고로 주장을 하시니까 듣는 저까지도 불편해지고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의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도 시민 추모대에 왔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따라서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심기 맞추러 혹시 가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여러 방송에 출연합니다만 웬만하면 그래도 대통령이시니까 국민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좀 험한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집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인면수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의 얼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괴물의 얼굴 한 것이냐 진짜 이런 말이 국민들 틈에서 왜 쏟아 나오는가를 제가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삼보일배를 하는 장면이 어제 나왔는데요. 삼보일배,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찢습니다. 이 아스팔트에서 우리 아이가 숨졌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머리를 못 대고 얼굴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고 이렇게 진정성 없는 메시지를 내는 대통령 정말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추모대회다 보니까 이제 박수 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대목에서 박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그렇게 책임지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하니까 시민들이 나도 모르게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삼보일배를 왜 유가족들이 해야 합니까? 삼보일배는 대통령이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든지 경찰청장이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년 추도를 교회에 가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기남 교수,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맨 처음 군 관련 행사에서 부대 열중 시효를 안 했어요. 생략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예 부대 열중 시효를 대통령이 안 해버립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대 열중 시효를 하면 되는데 나는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부대 열중 시효를 안 했으면 이제 그게 교본이 돼야 돼. 그 다음부터는 부대 열중시효가 아예 대통령이 하질 않습니다. 사회자가 하든지 지휘관이 하든지 부대 열중시효는 군 통수권자가 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기 추도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앞으로도 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제 2주기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모습을 보일지 또 아니면 전혀 변신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또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보여준 책임 회피라고 하는 데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왜 가지 않았냐? 결국 유족 앞에서 정부 책임 인정하기 싫고 사과하기 싫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쓴소리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그 쓴소리들을 더욱 더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 것이, 자, 해외 순방이라고 다녀와서 곧장 달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박정희 추도식입니다. 44년 전 죽은 독재자의 죽음에는 뭔가 각별한 위로를 보내면서 1년 전 159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떤 반성과 책임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들 절망한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압수되겠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번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부터 반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또 반성하는 모습. 이태원 추도대 참석을 통해서 그래도 대통령이 달라지려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정은 교수, 국민은 늘 옳다 이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예,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대통령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정민 유가족협회 운영위원장이 아마 현장에서 저희가 유가족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사람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장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가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얘기를 했어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특별법 제정,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다 얘기하면 됩니다. 통과시켜라.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그 원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유가족들이 그 원인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원인을 밝혀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숨어 있는 거죠. 교회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매번 전 이상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영종도 위패도 없는 곳에 가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참배를 하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제가 볼 때 주술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상식이구나 비상식이구나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게 되면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무당한테 가거나 물어봐요. 실제로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진짜 이 상식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발 좀 특별법 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제가 볼 때 파면시켜야 됩니다. 이태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포가 떨어진 것은 다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이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잘 관리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할 얘기입니까? 이게 행안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장관들을 데리고 국정을 갖다 운영하니까 항상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임명한 대통령이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행안부 장관 입에서 한 번 포가 떨어진 것은 다시 안 떨어진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믿을 것도 없다.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찾아간 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라고 합니다. 어제 그 교회 예배에서 유상진 담임 목사는 설교 말씀의 주제를 로마서 12장 15절을 인용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한 건데요. 설교 제목,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의 요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까지 찾아온 대통령 면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성경이 좀 옛날식 표현이 많아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인데요. 형제와 불화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최수영 교수도 크리스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형제와 불화가 있다, 형제가 너를 뭔가 원망하고 있다, 그런 것을 먼저 풀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해야 그게 참된 예배지, 그렇지 않고 오는 것은 순서가 달랐다, 이 말씀으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드리는 예물과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추는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말하자면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의 과정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과정이 얼만큼 절실하고 또 잘 본인이 어떤 그 주변을 관리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나에게 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유상진 담임 목사의 말씀이 뭐 해석을 한 것은 더 뭐 말하자면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한다. 그래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그것보다도 앞선 게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 대통령실의 해석처럼 그래요. 추모하는 마음이 뭐 교회가 따로 있고 서울광장이 따로 있고 뭐 사고 현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뭐 전국 어디서나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으로 다 이렇게 드리게 된 마련인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와 대통령의 말은 그것이 곧 국가의 방향이고 국가 행사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대통령 행사의 메시지가 발신되는 곳이 아니라 저는 광장이어야 했었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묵향훈이님께서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계속 못 잊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주시면서 슈퍼챗을 1290원, 12구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시면서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가면 특별법 거부를 못하고 이상민 장관 이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무결점에 본인이 잘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국민을 생각 안 한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물망초님은 진짜 화가 난다. 그런 가운데 장소를 제공하는 그 교회 교인들까지 정치 싸움에 끌어들여야 했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소울향님, 정부와 대통령이 2차, 3차 가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래요. 김종욱 교수, 이렇게 정말 위로도 아닌 것을 위로인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것, 오히려 이것도 2차 가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 159배를 할 때 그 유가족분들이 대통령에게 계속 참석을 요청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대통령이 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제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상민 장관 좀 파면시켜 주십시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일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 유가족분들이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좀 밝혀주십시오. 제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교회에 가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 그다음에 민주당이 참여하니까 정치 집회라고 추모 대회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섞어버리는 일들을 벌이고, 저는 이 얘기는 나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 나의 책임은 없다, 유가족들 불의의 사고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밖에 들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정부 스스로가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스탠스를 잡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59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던져요, 그냥. 159배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물체 같은 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가 저런 자세를 취하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또 악마화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믿느냐 대통령을,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시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바뀌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죠. 유족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사람들은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초만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하다가 숨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에 간 거지 않습니까?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가서 놀다 올게. 그렇게 하고 갔는데 왜 1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냐. 어제 유족 한 분이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시민이 안전한 시내에서 걷는데 그걸 죽을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유족들한테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아니 인간이 맞습니까? 어제 추모대회 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참석했더군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자격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요. 그 화를 인요한 위원장한테 좀 푼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들에게 시민들이 많이 항의를 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시죠. 인용한 위원장 표정이 참 무겁게 보이지요. 인용한 위원장이 저 추모대에 참석한 것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용한 위원장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정기남 교수 TV조선에 제가 출연한 거를 잠깐 봤는데 TV조선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인요한 위원장이 봉변당한 것을 크게 뉴스로 잡아가지고 그걸 비판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예 제껴두고 그렇게 하던데 왜 조선일보 그렇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자신들이 보수 언론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TV 조선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종편들이 보여주는 게 이제 의제 설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어제 이태원 추모 대회의 그 현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참석이라든지 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1년 동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봉변당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선일보 보도 좀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참석한 것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인 자격이 있다는 한계는 뚜렷하지만,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현장에서 이제 뭐 공변도 나오고 역설도 들었습니다만, 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조금은 좀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최소한 가려면요, 저는 두 가지가 전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건의했어야 됩니다. 설사 끌고 갈 수는 없을지언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우리 국민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뭐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명해 줬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제 현장에 가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면 최소한 지지자들 앞에서든 그 추모 유가족들 앞에서라도 여야가 합심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대통령에게서 기대하지 못하고 실망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추도대회 참석자들이 인요한 저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쇼하러 온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지극히 보여주기식 쇼로밖에 비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저께 현장에서의 그런 거친 어떤 그런 대응이 저는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꽁이님 이런 글 주셨어요. 인요한의 봉변은 그렇게 중요하고 159명이 당한 참사는 별일 아닙니까? 아마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봐라, 그래서 대통령이 안 가는 거 맞지 않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저는 글쎄 그 인요한 위원장의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갔대지만 지금의 공식 타이틀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혁신의 방향은 이래야 한다고 혁신위원장이 간 거 아닐까요? 전 그 행사 자체 참석이 그런 함의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당 3역 가운데 정책위 의장하고 사무총장이 또 갔어요. 당 2역이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최고위원들도 같이 가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갔으면은, 저는 국민의힘 자격으로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물론 인요한 위원장에게 욕설했던 분들 중에 하나는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는데, 추모의 자리에 올 사람 안 올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추모 현장에 오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과한 어떤 비난 속에서도 임 위원장이 갔었으면은, 저는 개인 자격보다는 오히려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 2역이 갔는데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이 갔고 최고위원이 갔고 권영세 지금 해당 용산 지역구 의원이 갔으면은, 전직 대표도 갔고 그랬으면은, 추상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집권 여당다운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추도식 참석이 오히려 저런 어떤 갈등을 낳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난했던 분도 매우 잘못이 크지만 조금 더 말하자면 인요한 위원장 좀 당당하게 행동했었으면은 또 국내인 개인 자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소리 났던데 바로 옆에서 혹시나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영상도 찍었는데, 맥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남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왔지만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교회가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속상해한 거지, 인요한 위원장이 왔다 자체에 속상한 게 아닌 거죠. 국민의힘이 유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공식 발언이 없었습니다.
추모사도 없었어요. 최고위원들 가시면 뭐합니까? 가서 유족들 위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점이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왔어?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해줄 거면 왜 왔어? 이런 말이 현장에서 막 나왔었어요. 두 번째로 이뇨한 위원장이 헌화하고 거기 앉아있는 거 제가 끝까지 지켜봤는데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이제 자리를 뜬 겁니다. 그렇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함과 원망이 이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는 말씀은 저게 저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최 축산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항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굉장히 질서도 잘 지키고 뭐 심지어 의자 치우는 것부터 우는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이었는데 너무 언론에서 이 장면만 떼서 본질을 좀 호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일주기를 맞았는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박시골 농부님, 아이디가 박시골 농부님이시군요. 어제 목욕탕에서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왜 놀러가서 죽은 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고 한마디 거들면 발가벗고 싸울까 봐 참았습니다. 그 여자 자기 애들이 그렇게 당했어도 그런 말 했을까요? 그러게요. 박시골 농부님 잘 참으셨습니다. 예.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그래서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국민은 늘 옳다, 반성한다, 뭐 이런 말 할 때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심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 생각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까 잠깐 기대했는데 만약에 정말 반성하고 국민이 늘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번 이태원 참사 때 당연히 대통령 참석했어야지요. 그리고 진상규명 약속해야지요. 다시는 이런 아픈 일 겪지 않도록 하겠다. 대통령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야기했어야지요. 그 행동은요. 잘못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주기 추모대회 살펴봤는데요. 이뇨한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요. 왜 제가 지켜보고 있다 얘기하냐면 별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보수 패널이신데 기대 좀 합니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기대를 접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뇨한 위원장이 조금 말을 바꾼다는 그런 좀 비난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 설정이 명확합니다. 통합, 그 다음에 혁신, 그리고 또 하나 기득권 타파. 그래서 지금 계속 연일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찌되었건 이 영남의 중진들이 스타들이 수도권에 나가서 한번 승부를 겨뤄봐야 한다. 그래야 전국 정당이 되고 그래야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진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늘 해왔던 이야기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기득권 타파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수구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을 탈피하는데 굉장히 좀 저는 말하자면 트리거, 어떤 방어사 역할을 할 것 같고 여기를 얼마만큼 관철을 시켜내느냐 이 부분을 저는 그게 이뇨한 위원장 리더십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이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금 징계, 유승민 의원도 참 징계 중인가요? 징계는 아닌가요? 유승민 의원은 징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되겠군요. 대사면해주자 이런 건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당사자들의 반응은 좀 어이가 없다. 그리고 화가 난다. 뭐 이런 정도 반응입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주 심하게 그런 반발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냐. 분수 모르고 날뛰면 한교안 시즌2가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국민들이 정리해 준다. 그러면서 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너라는 사투리죠. 내가 이 당을 30년간 지켜온 본류다. 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너네들이 무슨 큰 선거를 치르겠나. 정진환 교수, 홍준표 시장이 되게 화난 모양이에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대사면이라는 게 뭡니까? 징계의 그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시혜적으로 지금 사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거기에 그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인류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당내에서 기대도 있습니다만 저는 혁신의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 재보선 참패 이후에 결국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게 내려진 가장 혁신의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과 소위 정부 여당의 국민의힘의 이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예 손도 지금 못 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통합위원장입니까? 혁신하라고 했더니 통합위원장인 것처럼 하면서 결국 봉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인류한 위원장이 대신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의 방향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당내에서의 반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과연 인류한 혁신위원회의 앞으로 향배를 결정짓는 아마 1호 안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결국은 본질을 손대라겠더니 본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말로는 거침없이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할 말은 못하고 결국은 혁신 아닌 봉합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당내 반발에 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홍준표 시장 그런 글 올렸죠.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그렇게 글을 올렸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던데 김정욱 교수,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부터 웃기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 김은권이 얘기했던데요. 대통령이 체리따봉 보내면서 잘 잘랐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잘 자른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지금 와서 혁신위원장이 야 저거 잘 자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면을 해줄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먼저 예를 들면 과감하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 과정을 정확히 모르면서 소위 당대표한테 그때 원내대표였나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대표 잘 날렸어라고 얘기를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이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소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저렇게 정당성을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통합,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선거에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고사되지 않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몰가치적인 통합을 했을 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식의 통합이라고 해봤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절대 되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나중에 농담이라고 발을 빼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공천기획단 인재 영입이
이거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전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은 또 다른 내전을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듣보잡, 제가 볼 때는 MB계의 과거의 공무원 출신과 김한기를 위시로 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뭔가 깔짝깔짝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혁신이 없다면 이런 봉합의 형태로는 1년 6개월간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학교 폭력이나 깡패하고 뭐가 다르냐. 가해자들이 늘 하는 말이 너도 잘한 것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한 것 없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사람 치는 거 아니다. 학교 폭력이나 깡패와 뭐가 다르냐. 사람 쳤으면 하물며 깡패도 깽값을 물어준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최수영 교수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못해서 지금 그런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제가 뭐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용어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사면이라고 그래요. 사면. 이게 그냥 징계 취소 처분입니다. 징계 취소 처분과 용서한다는 사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자면 뭔가 이 통합이라는 가치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꺼내들므로써 저는 이제 말하자면 엄청난 탕평 인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말하자면 징계했던 분들에서 징계 취소를 우리가 처분하는 걸 건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해 줄게라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더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메시지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사면도 아니고 대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말하자면 지금 그 해당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혁신위가 와 보니까 이렇게 징계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징계 취소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 우리가 좀 더 총선이라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징계 취소가 필요한 것 같으니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건의한다. 이랬으면 모를까 마치 그 강자가 모든 아량을 베풀듯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이게 이상하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갔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그 대목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요. 그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입이 실제로 리스크가 되고 있다. 예.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질에는 못 가고 별로 격까지 집착하면서 그게 대단한 것이냐, 본인이 무슨 비대위원장으로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데서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예. 전영 교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사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신당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봐봐 우리가 봐준다고 했는데도 저러잖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하고 김기현 대표는 보수의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준석이라던가 혹은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이 보수의 분열을 책동하면서 당을 깨고 나갔다. 이런 좀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손을 잡았을 때 또 일정 부분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 더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사면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이게 두 사람을 개망신 주는 용어죠. 왜냐? 대사면이란 말이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가 용서해 줄게 이건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예전의 사를 한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거의 협박조로 한 거. 나경원 전 의원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비운이라고 몰릴 뻔한 거. 그리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캠프에서 일하다가 국민통합위에서 또 그만두는 이런 사태를 봤죠. 그럼 이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대사면을 하고 다 같이 보수통합을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싸님 댓글 소개해드리고 정리하지요. 사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안철수 의원이 유세에서 했던 표현인데 최수영 컨설턴트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랑 정리가 좀 됐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에 이제 뭐 윤리위에 제소하니까 이거 서울시장으로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대사면 이런 논란 이전에 빨리 이제 이 두 사람부터 좀 화해하고 빨리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민의힘이 좀 그나마 확장성을 갖는 것 같은데 빨리 저는 두 사람이 조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누구죠?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이 국민의힘 혁신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요? 의원이. 혁신의 걸림돌이네. 오히려 혁신이 결립이 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달걀이 먼저인지 계란이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의 논쟁은 전혀 당이 지금 확장성을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원회에서 1호로 뭐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조마조마해 하는 게 이런 발언입니다. 영남 스타들 험지 서울에 출마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당장의 영남 스타들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영남이지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영남. 영남 쪽에 있는 사람들, 우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뇨한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죠. 거기 스타가 있으면 네. 아주 험지에 와서 한번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네. 혹시 근데 희생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 이제는 그 큰 구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전희영 교수, 지금 아침에도 어떤 매체가 그걸 지적했던데 이뇨한 위원장 말을 너무 많이 바꾼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니까 뭐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김한길 위원장하고 날마다 통화한다 그랬다가 뭐 이제는 뭐 대여섯 차례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당황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패널은 저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당내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힐 것 같고 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론에서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또 본인이 그 말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웃겼던 말이 영남 스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스타 맞아요? 스타가 있습니까? 스타 맞아요? 저 스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서울 출마는 험지도 아닙니다. 지금 호남 가시거나 이런 데 가야 뭐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래도 지역주의 구도 깨라는 걸로 보이죠. 호남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죠, 사지. 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혁신이라는 게 이제 통합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 혁신이라는 개념을 아직 못 잡다 보니 격가지적인 측면 자꾸 나오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맴돌다 보니 저렇게 좀 말이 많아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재욱 교수 지난번에 이뇨한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공천 뭐 이런 것까지는 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론적 방향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또 저런 얘기 하니까 뭐야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딱 하나를 버려야 돼요. 내년 4월에 출마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주기로 약속을 하고 혁신위원장을 했겠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누군가 주기로 한 사람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듣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의 상황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예를 들면 영남에 있는 분들 험지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공천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올라오셔봤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 좋아할 턱이 없어요. 전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에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강릉에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울산의 김기현 의원 나오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못하니까 험지에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접근이.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어떤 결단이나 어떤 자기의 실행력들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전 그래서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굳이 딴 사람 내밀어가지고 저렇게 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은 2달이라고 본인이 딱 얘기를 했었으니까 저는 2달인데 지금 이미 일주일, 2주일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계속 구설수만 올리다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김기현 체제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만을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혁신이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 인요한 위원장 수도권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좀 혼란스럽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정당에 대한 타파이기 때문에 호남, 그러니까 이제 영남 중진들의 그 수도권 출마론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수면 위로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얘기가 또 유야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인요한 혁신이가 조만간 그러면은 말하자면 형해야 될 겁니다. 사실상 60일간의 기간은 가졌지만 제대로 활동하나 성과 내지 못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 뜨거운 감자를 꺼내 들었으면은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저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소란이 나오고 있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고 이것 또한 이제 뭐 며칠 지나서도 유야무야 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총선 기획단 나오죠.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발족하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한두 달 하다가 말미에 12월 달에 조기 선대위 발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냥 다 교량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 위원장이 저렇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발화점이 높은 이슈를 꺼내 들었다면은 저걸 어떻게든 의제 설정 능력으로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줘야지, 저게 또 유야무야 사라진다면 전 임 위원장의 혁신위는 조만간 또 형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정기남 교수, 뭐가 진짜 국민의힘 혁신하는 건지 국민은 다 아는데. 그렇죠. 정작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슷한 모양새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1차적인 것이 뭐냐면 김기현 대표 이를테면 뭐 사퇴라든지, 영남 중진권 의원 수도권 출마라든지, 뭐 또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해줘야 그게 혁신이라고 이렇게 뭔가 간판에 내걸 수나 있지, 말로만 뭐 대통령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늬만 저 혁신하겠다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뭐 정치적 있는 분도 아니고 뭐 뚝심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내일이라도 그만두겠다. 아까 뭐 김종욱 의원 교수 얘기했습니다만 나 서대문 출마 안 할래. 뭐 비례대표 관심 없어. 나는 국민의힘 혁신하는데 모든 걸 걸겠어. 이런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아마 국민들이 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 뭐 큰 성과 기대하지 않지만 또 설화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찐 엄마님, 아기가 말문 틀 때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시 접속 2만 명이 넘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 스픽스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생참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반응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요. 급히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생참치는 드시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고 봤더니 고등어를 잡으러 갔는데 참치가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냉동 참치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참치가 들어와서 생참치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됐는데, 드신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 포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부위를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생참치 쉽게 먹기 힘든데 회로 드셔도 좋고 또 썰어서 구이로 드셔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급히 더 부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잡히고 그래서 내일까지밖에 주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생참치 드셔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훌륭한 고급 참치였습니다. 드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값싸게 드리는 것이 스픽스몰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픽스 힘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스픽스에 여러분들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시고 구독자 늘리는 것 중요하고 우리 스픽스의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스픽스몰 소개할 때 그래 도와주자 힘주자 하는 차원에서 사주시면 우리 스픽스에 큰 힘이 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직 드시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좋은 것 왔을 때 많이 사서 드시고 나눠 드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기남 교수님, 전영 교수님, 김정욱 교수님, 최수영 교수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 인사부터 좀 살펴보지요. 네. 군 합참의장 파격 발탁 이런 기사가 눈에 띄고 네. 대장들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이건 파격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선 합참의장 말입니다. 예, 이번에 김명수 합참의장 사실은 해군 출신이고 뭐 해군이 3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건 잘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사성장군 직위를 안 거친 분이에요. 바로 지금 별 3개인데 별 4개 달아주면서 합참의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50년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군서열 1위예요. 그렇죠. 군서열 1위인데 우리나라 대장 인사의 경우에는 한 2개 보직 정도를 거치도록 되는데 2번째 보직으로 합참의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장은 3번째 보직은 법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큼은 기존의 대장 중에서 2번째 보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장군을 사성으로 진급시켜 바로 합참의장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대부대 지휘 경험이 짧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다 지휘해야 되는데 이 타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휘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경우에 합참의장으로 가면 우선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14명의 부장들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처음 보는 용어로 다 써 있거든. 삼성, 그 해군 삼성에서 갑자기 육해공군을 다 지휘하는 사성장군이 된다. 이런 파격은 제가 보기에 본인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굉장히 나쁜 그 선례를 만들었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군 인사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되게 그동안의 합참의장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서열 1위니까 그동안 육해공군 참모총장 중에서 되게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해군에서 곧바로 더군다나 해군 참모총장도 안 지낸 사람인데 네. 군 서열 1위로 이건 좀 상식에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전문성의 위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줄줄이 연쇄적 후속 인사 폭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그럼 대장 전원이 옷을 벗어야 돼요. 아니 막내가 합참의장 군서열 1위로 왔으니 각군 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전부 옷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작년에 그 대장 7명을 갈아치웠거든요. 이러면 전부 갈아친 건데 올해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어떤 군맥을 전체를 다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진급자들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전원 다 퇴진하고 이제 중장도 새로 이제 대폭 인사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보면 3스타 이상이 거의 전원이 물갈이 됐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NLL에서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런 부분에도 대비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군사합의서 무력화하고 관계된 건가?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군의 가장 비주류를 합참의장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최윤희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10년 만이죠, 그래서. 10년 만이고, 그 전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해군 출신이 처음으로 임명된 적이 있었고, 헌정일은 2번째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시위가 안 먹혀드는, 말하자면은 육군이 대놓고 그냥 비웃어버리는 이런 걸로 윤광웅 장관은 4년 임기 중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양반이고, 그때 주로 제가 술 친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관이 부르면 쫓아가서 술 먹어줘야 되는데 내일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입에 달고 살고. 그러니까 육군 조직이 이게 해군 공군이 군서열 1위로 오면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뒤에서 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이 합동작전을 지휘하려면은 굉장히 경륜이 요구됩니다. 이게 육군하고 해군은요, 특히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전혀 딴 세상이에요. 이번 군 수뇌부 인사 프로필 다시 한 번만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다 바뀌었는데 혹시 새로운 군 수뇌부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육사 44기하고 같은 나이니까. 그랬는데 보면은 이제는 우리 나이가 참모총장이 돼야 되는데, 저기는 해공군은 기수가 좀 짧아요. 육사보다 나중에. 육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후배들이에요. 그러면 육군은 46기가 맡았어요. 육군은 또 왜 안 나오네? 육군 참모총장 46기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86학번이 육군 총장을 맡은 거거든요. 굉장히 젊어졌죠. 이것도 한 2년 정도 건너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임 총장이 임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젊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좋게 평가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물갈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군 조직의 안정성이 필요한 군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저렇게 파격적으로 기수를 건너뛰어 버리면은 이후에 이제 삼성 장군 인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니까. 그 신진대사가 좀 활발해진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파격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으로. 왜 이럴까? 그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그 군에 대해 가지고 좀 충성스러운 색깔을 진용을 새로 갖추고 싶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렇게 파격적으로 합참의장 중장에서 발탁해서 합참의장 맡기지 않으면 어차피 중장들 이제 대장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대체로 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신 장군들 발탁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물갈이를 해서 윤석열 체제로 가는 것이다. 전 정부 지우기다. 아니 그게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군을 정치화하는 일종의 어떤 나쁜 인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파격이 되면은 그러면 군인들이 맨날 정치권에 줄 서려고 그러지 뭘 그렇게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군의 병폐가 전방에서 얼굴이 새카맣게 따가지고 야전으로서 아주 갈고 닦은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되고 어디 대도시의 정책부서에 근무하고 심지어 사단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막 3스타, 4스타 되는 걸 내가 보고서 개탄을 금칠 못하는데 이건 군을 정치화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 정권 보위부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군대가 전쟁 나면 잘 싸웁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군의 엘리트 계층의 정치화 이러면서 군의 자기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건데 이런 군대가 전방에서 총구가 흔들리는 군대라 이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 군수내부 전면 개편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뭐 전 정부 지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인사를 통해서 일단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해서 여러 보직을 맡았던 장성들은 다 옷을 벗게 다 됐습니다. 벗었습니다. 예. 그런 점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네. 예, 군수내부 개편 살펴봤고요.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에 대해서 계속 효력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원식 장관의 국회 답변을 먼저 들어보시죠.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그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그게 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6,900문 정도 돼서 그럼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자, 저 질문 답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종도 의원, 성일정 의원 질문은 이렇게 많이 군사 합의를 위반을 했는데 우리가 뭘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대충 짐작이 가나요? 예. 이거는 2018년에 9.19 합의를 체결하고도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서북해역 그 NLL 부근에 그 북한의 해안포가 질비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해상으로 사격 훈련을 해요. 우리 군은 백령도에 포를 배치해 놓고 또 해상 사격 훈련을 해요. 그러다 충돌이 일어난 게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이에요. 예. 우리가 포사격하니까 저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쏴버린 거지. 우리 육지로. 백령도에다가 연평도에다가. 자, 그래서 9.19 군사 합의에서는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포사격 훈련 금지. 그리고 그 해안포 이런 거 또 우리 백령도에 있는 자주포 요거를 포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갱도 안에 넣어가지고 자물쇠 챙겨버리자. 아예 그냥 노출을 시키지 말자 이랬는데 북한 포가 가끔 개문을 해서 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굴 속에 있으면 항온 항습이 안 된다고. 그런데 포하고 포탄의 제일 치명적인 게 습기거든. 그렇죠. 이러면 포와 포탄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열고 말리는 거군요. 빨래 널듯이. 빨래 널듯이 이제 그 건조를 하는 건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북한에 연락을 해요. 야, 영상 보니까 니들 어디 포 열었어. 그러면 지금 말리는데 지금 몇 시간 말리고 언제 들여보낼게. 이게 다 돼. 이게 다 된다고요. 원래 군사 합의에는 개문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갱도에 밀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포를 못 쓰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위반은 위반이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군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다 이해하고 서로 묵인을 해준 거예요. 저게 위협이 아니란 걸 뻔히 안다고 지금 저게 개문을 한 게. 그리고 그 개문을 해서 노출이 돼도 모양만 보면 알거든요. 예. 저게 사격 훈련을 하려는 건지 말리려고 하는 아니면은 건지. 말려서 정비하려고 하는 건지 그 정도는 다 식별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 저기 특히 여름철에 많이 개문을 할 거 아니요. 그렇겠죠. 습기가 많이 차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여름철에 몇 번 개문을 했다는 걸 가지고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연평균 내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저 수치가. 일일이 세본 것도 아니요, 저 수치가.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합의서를 무력화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개문이 아니고 실사격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드론을 이제 사단에서 송골매라고 하는 우리 그 정찰 드론을 날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군사합의서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선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사단에서 이제 정찰 드론을 날리겠다 이 소리인데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드론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만 유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드론을 지상군이 우리 육군이 대거 날리는 데는 모종의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드론을 공군이 통제하느냐 육군이 통제하느냐로 내부 싸움이 엄청 치열해요. 예. 공역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자산은 누가 통제하느냐 이건데 육군이 자꾸 드론을 날리면은 유사시에 공군 전투기가 작전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군내 헤게모니가 엄청 심각하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드론 사령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방에서 드론 사령부 육군이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육군은 공군 드론 사업이 못마땅해요. 근데 이 군사합의서가 공교롭게도 육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 드론의 주도권을 쥐는데 이 합의서 때문에 내내 곤혹스러워 했고 반면에 공군은 높은 고도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낮은 육군의 지상군 드론이 필요 없어요. 멀리 공중에서 정밀한 센서로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가까이 띄워가지고 긴장 조성합니까? 그래서 공군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라든가 또 정보사에서 운영하는 백두근강 정찰기 그다음에 이제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자산이 2중, 3중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연대나 사단에서 드론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그래서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건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전방에 드론 띄울 겁니다. 이건 무력화하고. 이 자체가 지금 요즘 현대전쟁이 드론 전쟁인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맞대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북 해역과 접경 지역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데 하마스 핑계를 대는데 하마스로 이제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한반도 모델을 보고 있어요. DMZ가 있고 군사합의서가 있고 완충구역이 넓으니까 북한군이 감쪽같이 도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은 한반도처럼 이번 전쟁 끝나면 완충구역이 확대되는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충구역을 없애는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군사합의서에서 설정해놓은 완충구역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대자는 얘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그렇게 역으로 학습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북한이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없애자 그러면 정전협정은 남북 쌍방이 200만 회씩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정전협정 없애자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성공한 안보 체제를 허물어? 멀쩡한 군사 합의를 없애? 아니 도대체가 이게 한반도에 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권 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분위기를 보면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날부로 무력화가 돼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져와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년째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엔 국방부가 이거 앞질러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전임 이종섭 장관이 1년 전부터 검토하겠다 그러던 거거든요. 그럼 없애지도 못하고 말만 1년째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정부 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자기가 청문회 때 얘기하고 예. 의원 때 얘기한 것 때문에 계속 떠들고는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도 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당장 적경 지역 200만 우리 국민들 또 연평도 백령도의 우리 주민들 그 안전에 그러면은 저기 위해가 가는데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아 이게 도대체가 왜 멀쩡한 그 저기 고요한 전방을 갖다가 들쑤셔 놔가지고 이제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총선을 치러 보라고 이게. 예. 난 이게 정부 내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다. 검토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종섭 장관 얘기 나온 김에요. 네. 우리가 내일 부승찬 전 대변인 모시고 이제 잊지 말자 그 천공 관련한 것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번 국정감사 때 이종섭 장관이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다라고 신원식 장관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뭐 민간인 출입한 거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아니 그건 제가 예. 올 봄 여름부터 계속 떠들었던 건데 이종섭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육군 총장관제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CCTV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 예. 거기서 경찰하고 그 저기 조사 과정에 확인이 된 거는 무수히 많았다. 매일 떼거지로 왔다. 그런데 지금 이게 CCTV에 다 남아있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 나와서 스픽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질문이 아 의원님 저 방송 나가서 그때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 한두 명이 아니다. 천공은 그중 일부고. 그러니까 되게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얼굴 식별은 안 된다. 한두 명이 아니더라. 이거는 경찰하고 저하고 공유한 정보입니다. 그때 이종섭 장관은 국회 나가가지고 민간인 출입 저기 한 기록 없다 그러면서 저기 뭐냐 자기가 조금만 알아보면 될 걸. 하루에 30분만 하래해서 야 모든 거 증언 진술 받아와 이러면은 30분이면 확인될 걸 국회 나와 위증을 하잖아요. 위증을 이 양반이. 천공 변호사도 아니고 자기가. 근데 현직 장관이 전직 장관이 잘못 답변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본인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갈등이 생긴 걸까요? 경찰이 백재광 교수가 왔다 갔다는 거를 공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이제 수사기관에 그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와 보니까 이제는 부인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장관은. 그런데 저번에 장관은, 이종섭 장관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러다 보면은 경찰의 수사에 따라 말 바꾸기 하는 게 전후임 장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 정정해 주는 거라고. 경찰 가서 조사받고 와서 언론에 떠들어주면 그 얘기를 듣고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 이게 벌써 한두 번입니까? 이런 일이? 예? 진실이 밝혀지겠죠. 빨리 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재판하면. 그런데 검찰로 제 건이 송치된 지 석 달째인데 예. 아직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계속 뭉개고 있어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CCTV 까자. 그거 재판만 되면은 내 증거 보전 신청하고 까겠자. 이렇게 압박을 하도 하니까 자기들도 재판하기 싫은 거지 뭘 그렇습니까? 까놓고.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이 CCTV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두 명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수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부승찬 대변인 나오시면 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좀 짚어보지요. 지상전이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상전이라고 안 하고 일부 침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상전을 하기 위해 통로 개척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공병 부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도로 개척하고 장애물 제거하는 다리 깔고 이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초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지상군 가자시티의 본격적인 시가전이 있는 건데 갈수록 비관적이 돼가는 게 사상자도 엄청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최대한 1년이 소요되는 작전일 수도 있다. 지상전이? 예. 그 옛날에 2006년에 그 IS 격퇴하려고 미군이 모술을 점령할 때, 이라크의 모술 점령할 때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전은 빨리 끝나는 전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시가전 전투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군 간의 드론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쌍방이 그 정찰 자산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자지구에서 시가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상전을 벌이면 가자지구 전체를 다 커버할 병력이 되기는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의 북부, 가자시티를 결정적 지점으로 보고 있고 남부로는 민간인을 남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마스의 주요 거점인 가자시티만 점령하면 일단 종전 선언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권 수립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 과정까지는 된다. 그런데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를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이제 확전의 위험이 고조될 거다. 이런 위험들이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죠. 제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인질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인질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실패하면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상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인다면 인질들을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게 이스라엘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인질 안전 때문에 작전을 주저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질을 말로는 주요 작전 목표가 인질 구출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인질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안 나와요. 이 작전 양상은 공습이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인질 구출을 하려면 지난 금요일 날 유엔 총회에서 120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국제법과 인권 지키자고 압도적인 많은 나라가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국, 일본은 기권을 했거든요. 저는 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문재인 정부가 기권했다고 아주 비난을 하더만, 이런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 정부는 기권을 하는지,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인권 위반이 아니라면 뭡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성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8,000명 사망하고 그중에 40%가 여성 어린인데, 아니 이게 인권유린이 아니면, 그리고 여기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해버리면 전 세계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대한민국 소수파 됐어요. 아무리 한미동맹도 좋지만 어디 거기서 기권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 내부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레이더였고요. 그 생참치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댓글 들어오시고 주문 관련해서 물어보셔서요. 짧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레몬님, 생참치 만나기 참 쉽지 않지요. 회나 스테이크로 드셔도 좋아요. 상상 그 이상님, 냉동하고 생물하고는 비교 불가. 제가 보증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팅팅님, 생참치 주문 완료. 스픽스몰은 늘 후회 없어요. 정다미님,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니까요. 생참치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많이 주문해서 드십시오. 내일까지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태정태세 비욘세님, 참치 2세트 구매했습니다. 백운갱크님 믿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구독, 권유 주변에 많이 해서 빨리 100만 정어리 때 만들게 해주시고요. 우리 스픽스몰에서 소개하는 상품 많이 사주시면 저희 스픽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더 착한 보험, 번호가 조금 가렸네요. 더 착한 보험은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